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랍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 남편, 남들이 볼 때 그다지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착한 성격 하나 보고 이 사람을 선택했답니다. 결혼 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보여주신 시부모님의 자상한 모습도 좋았고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니까 천지에 둘도 없는 외며느리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로 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의 이 말씀에 우리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집으로 인사차 찾아가도 저에게 참 자상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놀라게 한 일 한 가지는 시어머니의 통큰 결혼 자금이었어요. 무려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남편의 결혼 자금으로 쾌척하신 것이었죠.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딨나요? 남편과 저는 이 넉넉한 결혼 자금 앞에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이 4억의 대가가 그토록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점을 정말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결혼 자금이 많았기에 신혼여행도 동남아로 넉넉한 날짜를 두고 다녀올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면 당연히 우리의 꿈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친정에서 하루 자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꼭두 새벽부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얘 아가, 너 우리 아들 아침은 꼭 먹여야 한다. 걔는 아침 안 먹으면 하루가 힘이 없다는 애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아침 꼭 챙기도록 해라. 그렇다고 김치 한 쪽이랑 밥만 주지 말고 적어도 5-6가지 반찬해서 알차게 차려 먹여라. 아이고 얘, 내가 잊을 뻔했다. 아침 차리고 인증샷 찍어서 매일 나한테 보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처음 자고 일어난 아침에 받은 전화치고는 정말 희한한 내용이었어요. 아침밥 차려주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인증샷이라뇨.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 해서 먹일게요. 그런데 인증샷이라뇨? 어머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크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누가 남편 아침상을 시어머니한테 사진 촬영을 해서 보내요.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어머니. 나중에 이 사람한테 아침밥 어떻게 얻어먹었는지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네가 조금 아까 한 말이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로서 너한테 시킨 첫 번째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다는 거니? 시키는 대로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니까.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타협점을 제시했죠. 어머니, 매일 아침상 인증샷을 찍어서 시댁에 보내야 하느냐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기막혀 할 거예요. 그치만 어머니가 인증샷을 요구하시니 오늘 아침 한 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침 차려 먹인다는 의미로 한 장 찍어 보낼게요. 인증샷은 이것만 받아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 말이 하도 빠르고 소리가 커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4억을 턱 내주실 때는 그렇게 화통하실 수가 없더니 우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성격이 완전히 변하신 것 같았어요. 마치 분노 조절 장애 환자처럼 화가 난 것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덕분에 새벽에 일어나게 된 저는 피로가 풀릴 사이도 없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침상을 잘 차렸죠. 반찬을 거의 7-8가지를 준비해서 차렸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친정에 갔을 때 싸가지고 온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가짓수가 많았고 모양새도 그럴듯했죠. 저는 밥상을 잘 세팅해서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보곤 일단 만족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해서는 고기 종류를 좀 더 놓으라고 말한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워낙 단호하게 인증샷에 대해서는 하루만 찍어 보내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인증샷을 보내라고 강하게 주장하시지는 않으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상 인증샷에 대해서는 우선 저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했죠. 세상에, 아침마다 상차림을 사진을 찍어 시댁으로 보내라니 제 성격이 편안한 성격이라 그렇지 보통 사람 같으면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시어머니의 간섭은 아침상 인증샷 요구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틀 정도 있다가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한 팩씩 우유를 꼭 먹였다. 그러니 너도 잊지 말고 우유 배달 시켜두고 나가더라도 꼭 들려내보내라. 만일 잊고 나갔으면 네가 가져다 주도록 하고. 빠뜨리면 안 된다. 걔가 지금까지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게 다 그 매일 먹는 우유 덕분이야.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챙겨라. 이건 내가 우리 아들 통해서 불시에 확인할 거야.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유라니요. 성장기 아이도 아니고 우유를 하루에 한 팩씩 먹이라니 갑자기 픽하고 웃음이 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우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성인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일단 소화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를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났어요. 이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죠. 그러나 지난번 인증샷도 매일 보내라는 것을 하루만 보내는 것으로 잘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것마저 못하겠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대노하시면 그건 결국 제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깟 우유 배달시키던가 짝으로 사다 두던가 해서 매일 하나씩 먹이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 소리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유권은 넘어갔죠. 단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혼 생활이 앞으로 험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또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저더러 나가서 사과를 사오라는 것이었어요. 이 밤중에 웬 사과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하루에 사과 한쪽 먹는 것이 웬만한 보양 못지않다는 보도를 뉴스에서 보셨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도 평상시에 뉴스도 잘 보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건강식을 챙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과일을 밤에 먹는 건 당분 때문에 살이 찔 가능성도 있고 소화에도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차라리 내일 사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한 쪽씩 먹여서 내보낼게요. 그러니 오늘만 그냥 넘기시고 내일 모레부터 하는 걸로 해요. 네? 너 도대체 이 시애미를 뭘로 하는 거야? 이 시애미를 일자 무식으로 하는 거야 뭐야? 나도 너만큼 뉴스 자주 보고 책도 많이 읽는다. 지금이 아주 늦은 밤도 아니고 사과야 편의점에 가도 살 수 있는 세상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오면 될 일이지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희 친정에선 너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그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방방 뛰다시피 전화통 저쪽에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친정을 불필요하게 거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 좋은 저도 기분이 참 나빴답니다. 친정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냐는 시어머니의 말은 아주 기분 나쁘게 제 가슴에 남아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장 사과 사러 나가지 않는다고 전화를 끊지도 않고 계속 저를 야단치시는 거였어요. 여전히 과다하게 화를 내면서 빠른 말투에 큰 목소리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우리 시어머니 정말 장난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생활 앞으로 정말 험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귀가 아프도록 시어머니의 화가 난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였어요.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경계심이 발동할 거예요. 시누이가 우리 집에 오겠다는 전화를 했을 때 저 역시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시누이 입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뭔가 꼬투리 잡힐 일이 생길까 봐서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신경 써서 시누이를 맞이했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아래였어요. 저와는 동갑이었답니다. 나이가 동갑이라서 그런지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취미 등이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경계심이 사라졌죠. 어쨌든 시자 들어간 사람이니 조심은 했지만 시어머니처럼 막무가내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는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놀다 갔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아니라 마치 친구 하나 건진 것 같더라니까요. 시누이와 저는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왕래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혼이라면서 남편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고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긴 있어요. 첫째,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답니다. 둘째, 여자들끼리의 싸움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제가 전화로 얘기할 때 바로 옆에서 제 말을 들었으니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법도 한데 남편은 전화가 끝나도 무슨 일이냐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성격이 평범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무관심한 남편. 정말 저를 괴롭게 만드는 콜라보였어요. 요즘 남자들 중 누가 옷을 벗은 곳에 그냥 두고 양말도 벗어서 그 자리에 두고 누워버리나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 것 같이 행동하더군요. 아침에는 옷 하나도 자신의 손으로 챙겨 입지 못하고 일일이 저를 시켜 옷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퇴근 후에는 옷도 벗은 자리에 그냥 두고 양말도 벗어서 그냥 두고 가방까지 현관 앞에 그냥 놓아버린 채 누워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먹고 싶은 것까지 저를 시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신에 관한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데 아주 익숙해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오늘 회식에서 고기를 좀 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해. 요구르트 좀 사다 줘. 직접 사다 먹어. 자기가 무슨 어린애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게.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데 왜 뒷말이 따라 나오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남편은 마치 어린애 하나를 키우는 것 같고 결혼 초부터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몇 달이 흘러 추석이 되었고 저는 시댁으로 이틀 먼저 오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할 수 없이 이틀이나 먼저 시댁으로 가야 했어요. 이틀이나 먼저 가서 추석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종종 걸음을 쳐도 남편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처럼 몇 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먹을 것을 달래서 들고 들어가서는 TV만 보는 것이었어요. 만화 영화는 왜 안 보나 몰라요. 진짜 애들 보는 만화 안 보나 싶어서 슬쩍 들여다보니 만화는 아니고 웬 폭력물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뭐 이미 명절에 조금이나마 같이 움직여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파악했기에 싸우더라도 집에 가서 싸우자 싶어서 일단은 그냥 두었답니다. 생선 좀 맛있겠다. 노릇노릇하니. 나 하나 집어먹을 거야. 아, 그거 말고 이걸로 먹어. 이게 도톰하고 맛있어 보이잖아. 자기야, 해보세요. 뜨거워. 그리고 이게 뭐야?
생선 전에 왜 뼈가 씹혀? 그거야 일부러 지금 막 붙여서 채반에 올려놓은 것을 주었으니 당연히 뜨겁죠. 그리고 뼈 부분에 포를 뜨면서 뼈까지 묻어온 생선살을 붙여놓은 것을 역시 일부러 주었기 때문에 뼈가 씹혔던 것이고요. 남편은 마치 어린애처럼 울먹일 것 같은 표정으로 물을 찾았고 저는 알아서 물을 찾아 먹든지 말든지 생선전 부치는 일에 열중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배를 잡고 웃었죠. 하지만 이건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복수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앉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식재료들을 제 앞에 펼쳐놓으며 이게 다 제 할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전만 해도 대여섯 가지를 부쳐야 했고 그 양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요즘 웬만한 집에서는 다 사다 먹는다는 떡까지 직접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집 조상님들은 죄다 살아생전 배고프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더군요. 그게 이 집안의 전통이라나요? 준비할 음식의 가짓수도 가짓수였지만 양이 많아서 정말이지 너무나 힘이 들었죠. 추석 당일이 되자 손님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웬 친척이 이렇게도 많은지 음식을 차려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도대체 왜 명절 손님들은 함께 오질 못하는 것일까요? 한 팀 먹여서 보내고 설거지까지 맞춰놓으면 또 한 팀이 몰려들고 또 먹여서 내보내고 뒤처리까지 하면 또 한 팀이 몰려들어서 정말 허리가 펼 틈조차 주질 않더군요.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제게 즐거운 일 하나가 생겼답니다. 손님들이 방에서 환담을 나누는 사이에 제가 너무나 지쳐서 잠시 작은 방에 늘어져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방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더러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누이가 하도 서둘러대니까 영문도 모른 채 옷을 갈아입었죠. 시누이 왈 아주 비싼 공연에 가기로 친구들과 예매를 했는데 같이 갈 친구가 펑크를 내서 너무나 아깝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비싸서 그냥 버릴 수도 없으니 저더러 얼른 같이 가자는 것이었죠. 저야 물론 땅 잡았죠. 일단 이 끔찍하도록 많은 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제가 숨 쉴 시간조차 안 주고 저를 재촉했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릴 틈도 없이 무슨 형사가 범인 연행하듯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서도 제 손을 잡고 아마 100m가량은 계속 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멀어지자 시누이가 뒤를 돌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이쯤 되면 아무도 우리 못 보겠죠? 영화도 아니고 공연이라고 했으니 한 3시간 이상 시간 번 거예요. 거기다 가는 시간 1시간은 또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그 3시간 동안 뭐 할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티나니까 맥주 한 병 정도씩 나눠 마시면서 얘기나 할까요? 알고 보니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에 시달리는 저를 보고 시누이가 꾀를 낸 것이었어요. 명절일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던 저는 시누이의 착한 배려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가씨,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지나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아가씨가 안 구해줬으면 나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시누이 덕분에 그렇게 3시간 이상 허리를 펼 수 있었답니다. 우리 시댁의 그 어마어마한 명절나기는 어쨌든 끝이 나고 이 일을 계기로 저와 시누이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더군요. 명절을 보내고 얼마 안 지나 시누이가 집에 왔기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한잔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아들, 딸 차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더라고요. 엄마, 우리 내일 소풍이야. 내가 며칠 전부터 말했으니까 엄마 알지? 뭐 소풍? 네가 언제 말했니? 하나도 준비 못했다 얘.
네 오빠는 분명하게 말해서 오빠 소풍거리들은 다 준비해놨지만 엄마는 같은 학교인데 같은 날 소풍 가잖아. 그런데 왜 오빠 것만 준비하고 내 건 준비 안 했어? 몰라. 나 소풍 가고 싶단 말이야. 그거야 네 잘못이지. 김밥도 2인분만 쌀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네 건 없어. 왜냐면 네 오빠가 겁이 많아서 혼자 못 가잖니. 나는 네 오빠 따라가야 하니까 2인분 다 오빠한테 써야 돼. 그 대신 넌 그냥 밥 싸가지고 가. 집에서 먹는 반찬 몇 가지 같이 싸줄 테니까. 엄마는 소풍날 그냥 밥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몰라. 나 창피해서 소풍 안 갈래. 그렇게 해서 시누이는 결국 소풍을 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깟 김밥 1인분 더 준비하는 걸 안 해주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차별하다니요. 이 얘기를 들으니 화가 다 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 새 옷 사주면 안 돼? 학교에서 애들이 다 놀려. 헐렁한 남자 옷 입고 다닌다고. 오빠는 남자잖아. 오빠 옷을 내가 입으니까 진짜 우습게 보인단 말이야. 돈이 있으면 왜 안 사주겠니? 너야 자라서 시집을 가버리면 남의 집 사람 될 거지만 오빠는 우리 집을 이끌어갈 사람이잖아. 이 엄마 아빠가 늙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다 오빠가 먹여 살리게 될 거야. 그러니 뭐든지 오빠한테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시누이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남편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고 자랐다고 하면서 약간 눈물을 비치더군요. 그런데 아가씨, 아들이 그렇게 귀하면서 며느리는 왜 귀한 줄을 모르시는 걸까요? 분가에서 살지만 거의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견하시면서 시집살이 시키세요. 시누이에게 아침밥 인증샷 사건, 우유와 사과 사건 등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누이는 별로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오직 제 남편, 그 아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아가씨, 이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오빠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님 댁으로 먼저 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양복이 불편하니까 아버님 옷으로 갈아입다가 어머니가 오빠 속옷을 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가씨가 더 잘 알죠? 알죠. 우리 엄마 오빠 옷은 속옷까지 다 다려 입히시잖아요. 언니 오빠 속옷 안 다려 입혔구나? 우리 엄마가 그걸 알았으니 난리가 날 밖에요. 오빠 옷은 저한테도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다 손수 빨고 다리고 개고 혼자 관리 다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마트에 갔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디냐고 하셔서 마트라고 했더니 또 그 인증샷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였어요. 장본 것을 다 풀어서 촬영해서 보내라는 것이었죠. 아들이 먹을 만한 것을 샀는지 어쨌는지 보시겠다고요. 이 이야기까지 시누이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엄마지만 정말 예측 불허이면서도 오직 하나밖에 모르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시쳇말로 정말 아들한 시어머니가 아닐 수 없었죠. 시누이와 저는 가끔 만나서 시어머니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매일 전화로 아니면 불시에 찾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키고 남편은 싸움이 나건 말건 관심도 없었죠. 애초에 생각한 결혼이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나날이 그래도 흘러갔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 시누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집을 가면 이제 저하고 술 한잔하면서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기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섭하기도 했답니다. 시누이의 결혼 문제 때문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죠. 네가 어느새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이 돈 내가 네 결혼 준비에 쓰려고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돈이야.
이거 결혼 준비하는 데 써. 어렵게 만든 돈이니 아껴 쓰고.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아가씨 앞에 내밀었어요. 아가씨가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봉투에는 딸랑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시누이는 우리 남편, 즉 시누이의 오빠가 결혼할 때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특히 우리 친정 쪽을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얼마를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는지를 떠벌렸기 때문이었죠. 오빠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결혼 자금을 받은 시누이. 그렇잖아도 차별에 서럽게 자란 시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가 마음이 아파서 시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더군요. 평생 차별을 받으며 자랐기에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아들과 비교할 때 말도 안 되는 액수의 결혼자금을 내놓았지만 아가씨가 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집안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세 한탄을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들 말이야. 그 정도면 좋은 혼처에 결혼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아주 후회 막급이야. 꺽. 훨씬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는 놈인데 말이야.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더 좋은 혼처요? 그렇다면 우리 집이 나쁜 혼처라는 것인가요? 신혼 초에도 친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니 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든 시어머니였어요. 이번에도 친정과 관련한 이야기였기에 제 기분이 정말 많이 상했답니다. 제 기분은 이렇게 완전히 상해버렸고 시어머니는 이어서 또 한 사람의 기분을 망쳐버리는 망언을 하시고 말았어요. 장가 2천이라도 더 보태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줘서 그것도 마음에 남고 말이지. 아무튼 난 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게 너무나 많다니까. 이 말에는 차별에 익숙해진 시누이의 표정도 확 달라졌답니다.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4억을 주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1,000만 원만 건네는 엄마라뇨. 그것도 그냥 참고 넘기려는데 장가 2천을 거기서 더 보태주었어야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결국은 시누이가 폭발했죠. 엄마, 평생을 오빠랑 나 차별하더니 오빠는 4억이고 나는 1,000만 원 줬어요. 40배 차이예요, 40배. 그러면서도 오빠 결혼 미천 더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예요? 1,000만 원 주고 엄마가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 1,000만 원도 오빠 줘버릴까요? 얘같이 옳게 하고 어울려 다니더니 애미한테 대드는 버릇을 배웠나?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모처럼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취하는 중인데. 나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연필도 오빠가 쓰고 남은 몽당 연필만 쓰면서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공부요? 오빠에 비하면 내가 더 잘했죠. 나 대학 보내줬어요? 내가 고학해서 간신히 2년제 마쳤어요. 단 한 푼이라도 대학 등록금에 보태라고 한 적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건방지게 웬 참견이야 참견이. 정말 네가 네 옳게 하고 어울리면서 안 하던 짓을 다 몰아서 하는구나. 자꾸 저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렇지 않아도 친정을 언급해서 기분이 상했던 저 역시 시누이처럼 폭발하고 싶었답니다. 엄마, 나 몽당 연필 써도 괜찮고 대학교 고학해도 불만 없었을 거예요. 단 그게 집안이 어려워서 오빠나 나나 똑같이 그랬다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 사람은 넘치게 받고 한 사람은 남의 집살이 하는 것처럼 자랐다는 게 문제라는 거라고요. 1,000만 원이요? 저 감사하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빠한테 4억 주신 거 불만 없었어요. 문제는요.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오빠랑 제가 뭐가 그렇게 달라서 그렇게 일생을 차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시누이는 아주 이 기회에 서러웠던 일을 다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속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응원하고 있었죠.
이때 우리 남편의 진가가 나타났어요. 아, 슛! 골이! 아이씨, 골이 아니잖아. 이 자식들. 아, 축구를 어떻게 배운 거야, 도대체? 아야, 다시 슛! 아이, 정말 축구 못 봐주겠네. 저건 감독놈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니까. 참 제때에 제대로 활약하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이 와중에 TV가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도대체 유치원생만큼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남편 때문에 오히려 제가 다 부끄럽더라니까요. 오빠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중에 신우이는 이제 할 말을 다 했는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이 집에 다시는 발 안 들여요. 이걸로 엄마랑 내가 보는 일이 마지막이면 좋겠어요. 제가 저축한 돈으로 결혼할게요. 2천만 원 오빠 군것질 값으로 주세요.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오시지 마시고요. 엄마 없는 셈 칠 거니까. 그럼 못 만나더라도 만수무강하세요. 안 오면 누가 무서워한다디? 잘 됐구나. 네 결혼식 날 그렇잖아도 나가봐야 할 모임이 있었는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말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우이의 결혼식에 정말 가지 않으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설득하셨죠. 저도 거의 빌다시피 참석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철없는 남편만 여동생 결혼식에 엄마가 가건 말건 무관심으로 일관했죠. 그렇게 끌어모시다시피 결혼식에 모셔갔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결혼식에 참석만 하고 휙하니 가버리시더라고요. 원래 결혼식이 끝나면 혼주가 하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예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부인 신우이는 줄곧 화사한 미소로 하객들을 접대했지만 드레스를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말았죠. 저는 아가씨를 다독거렸어요. 아가씨, 신부가 얼굴에 눈물 자국 나면 어떡해요. 일생에서 제일 예뻐야 하는 날이잖아요. 아가씨 착한 사람이잖아요. 울지 말아요. 비록 나이 동갑인 올케지만 내가 손윗 사람이에요. 오늘은 올케가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열심히 남아 계신 하객들한테 인사하면서 다닐게요. 딸과 손절을 당해놓고도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하고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저는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답니다. 갓난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것도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완전히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 없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연을 끊자 아들에게 더욱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신우이처럼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상을 찍은 인증샷을 보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아침 저녁 먹는 거 모두 찍어서 보내라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아기 목욕을 시키는 일을 남편더러 도와달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뭘 바라겠어요. 자기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일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맹수처럼 밤늦게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일 시키지 말라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더러 애 목욕을 시키라고 했어? 개 손에 물 닿는 거 싫어서 세수까지 오래도록 내가 시켜서 키운 아이다. 그런 애한테 애 목욕을 시키라고 했다고? 너는 도대체 뭐라러 시집을 온 거야? 남편 밥상 차려 인증샷 보내라고 해도 나 몰라라. 속옷 타려 입히라고 해도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지? 애 목욕 하나 혼자서 못 시켜서 도대체 너 뭐 하는 애야? 세수까지 오래도록 시켜서 키웠다니 그걸 도대체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저 사람 어린애 아니고 성인이에요. 이제 자식까지 본 사람이잖아요. 자식은 저 혼자 낳아요? 둘이 같이 책임져야 할 자식이에요.
제가 저 사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러들여서 목욕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할 일 없이 TV 보고 있는 사람더러 갓난 자식 목욕시키는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이때 뭐가 불편했던지 아기가 울기 시작했답니다. 아기 울잖아. 나 지금 어머니하고 얘기 중이고. 애 좀 달래. 젖병에 우유 있으니까 입에 물려주고. 이 와중에 아이가 울면 남편이 얼른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기가 우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TV에만 눈길을 주고 있었죠. 제가 우는 아이를 안고 얼러가면서 어머니와 언쟁을 해야 했어요. 우리 아들은 다른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귀하게 자란 아이다. 네가 남편한테 맞춰. 너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일 시키고 있지 않니? 그리고 아침 저녁상 인증샷 보내라는데 왜 안 보내는 거니? 또 반항이야? 저희 독립해서 사는 성인들이에요. 뭘 먹건 어떻게 먹건 저희들 책임이고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그걸 왜 어머님께 매 끼니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건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려면 저 사람 결혼시키지 말고 데리고 사셨어야 옳아요. 근데 분명히 결혼시키셨죠? 그럼 아무리 사는 게 궁금해도 참으세요. 저하고 저 사람을 믿으시라고요. 그게 어머니를 위하고 저와 저 사람을 위하는 길이에요. 어머니께서 하라시는 거 다는 못 해드려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저도 연을 끊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했죠. 어머니도 아이 키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아이 둘 키우실 때 아버님 드시는 음식 시조모님께 일일이 다 보고 드리셨어요? 그리고 애 둘 키우실 때 아버님 아이들 목욕시키는 거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발 내가 저만 한 때 어땠을까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거의 막말 수준으로 야단을 치더니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우리 남편 이럴 때 또 등장해야죠. 아니 오늘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시어머니 편을 들겠죠. 시어머니 말씀대로 되어야 자신이 편하니까요. 결혼 초부터 꾸준히 이어진 남편의 집안에 대한 무관심, 아니 무관심을 떠난 무책임에 점점 커지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 이제는 그 실망감 때문에도 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의 야근이 부쩍 잦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라리 남편의 야근이 기뻤답니다. 갓난쟁이 하나 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그 갓난쟁이보다 더 갓난쟁이 같은 사람까지 같이 보는 일은 더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다못해 저녁 한 끼라도 안 챙겨도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변이 좀 묵다 싶더니 계속 설사를 하고 조금 지나니 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도 먹여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해보았지만 아이는 이제 열까지 심하게 오르고 있었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숨 돌렸다고 생각이 될 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하는데 열중해서인지 핸드폰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정희수 씨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해서인지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정 대리님이요? 정 대리님 정시에 퇴근하셨는데요. 어머, 야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 야근은 아니고요. 옆 부서에 회식이 있는데 우리 부서 사람들도 올 사람은 오라고 해서요. 정 대리님 아까 거기 가셨어요. 핸드폰 해보세요. 직원에게 몇 가지를 더 물어서 요 며칠 계속 회사에 야근이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야근이라고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야근을 하고 놀다 들어온 것이었죠. 오늘도 어디선가 놀고 있는 것이었고요.
솔직히 결혼 후 오늘만큼 이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날은 없었답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아이를 안고 귀가했어요. 집에 가보니 남편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걱정스레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야근하느라고 힘들었겠네. 거기다 옆부서 회식까지 갔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혹시 내 뒤 밟았어? 갓난아이 키우느라고 5분도 시간 낼 틈 없는 내가 어떻게 당신 뒤를 밟아. 알려질 일은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자기 자식 돌보는 게 그렇게도 싫어서 야근이라고 속이고 놀다 들어오는 거야? 당신은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이 집안 식구로서 자격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나가. 내 눈에 더 이상 띄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나가라고. 좋게 말할 때. 제 분위기가 평상시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던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보나마나 또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겠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새벽 우리 집 대문 앞이 떠들썩하더니 아들과 엄마가 함께 들이닥치더군요. 어머니, 분명히 자식 교육 잘못 시키셨어요. 이 사람 아버지 될 자격도 한 여자의 남편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그렇게 만든 거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이 사람 이렇게 된데 100% 책임 있으시다고요. 어머니도 나가주세요. 여기 어머님 집 아니에요. 새벽부터 이렇게 떠들썩하게 쳐들어오시는 거 분명 실례죠. 얼른 그 귀한 아드님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역시 제 말투에 약간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려는 것을 오히려 남편이 말리더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제 집에서 나갔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굳혔죠. 그러자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더군요. 아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저와 남편은 이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은 또 무심하게 흘러서 어느새 새해가 밝고 설이 다가왔어요. 아직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답니다. 시누이도 찾아오지 않는 설이었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많이 오고 차례도 푸짐하게 지내야 하니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저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 많이 다친 상태였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오른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죠. 그런 제 꼴을 보고도 음식을 마련하라는 시어머니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이런 상태로는 일은커녕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고 앉아있기도 버거웠거든요. 어머니, 저 설이라 간신히 인사차 왔어요. 보시다시피 일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인사만 받으시고 설 준비는 어머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움직여서 일해라. 어쨌든 차례 지내고 손님 맞이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엄살 떨지 말고 얼른 털고 일할 생각이나 해라.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도 돌보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다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불가능한 요구에도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하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남편이고 어머니한테는 말발이 제일 잘 먹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이,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기에 왜 사고를 당하고 그래?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참으로 남편다운 대답이었어요. 이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심한 독감까지 앓게 되었답니다. 시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 계셔서
제가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독감은 어쨌든 전염되는 병이니까요. 혹시 전염될까봐 아버님 계신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좀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애미예요. 설이라 아버님께 절이라도 올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만 당했으면 인사라도 올릴 텐데 독감에 걸려서 아버님께 옮길까봐 못 들어가요. 무례를 용서해 주시고 바깥에서 드리는 새해 인사나마 받아주세요. 아버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안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다쳤다더니 어떻냐, 독감까지 걸렸다니 고생스러워서 어떡하니, 이런 말씀이었죠. 시어머님께도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다쳐서 명절 준비는 못하고 물러가네요. 어머니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만수무강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이만 물러갈게요. 그러고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죠. 몸을 눕히고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부상이 심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너 오늘 정말 안 오는구나. 나는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지. 어제는 그냥 갔지만 오늘은 오는 줄 알았다. 네가 정말 이 시애미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 거니?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하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건방진 거야? 분노 조절장애 시어머니, 또 그 증세가 도진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점잖게 말씀하신 것이었답니다. 나중에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더라니까요. 하도 시끄러워서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죠. 이혼까지 고민 중인 와중에 거기다가 다리 다 부러지고 팔도 부러졌는데 가서 전환 쪽이라도 붙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도 오라는 시어머니나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이나 참나. 시어머니가 전화통 너머에서 방방 뜨는 목소리가 한동안 들리다가 전화가 끊기고 그제야 저도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몸이 아프면 옆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서럽잖아요.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상황이 이러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치더라니까요. 한동안 울었어요. 아가씨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아가씨는 시댁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전화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에 전화하자니 친정에서 가뜩이나 제가 다쳐서 걱정인데 더 걱정을 하실 것 같았고요. 아마 엄마 화가 많이 났을걸?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네 행동 네가 책임져.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모른다. 알아서 해결해. 남편은 이런 무개념의 말을 던져놓고 혼자 시댁으로 가버리더군요. 깁스를 팔과 다리에 통증도 느껴졌고 독감 때문에도 정신이 혼미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범상치 않아 보이는 물건을 들고 왔더라고요. 다름 아닌 골프채였답니다. 골프채를 손에 들고 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정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구경을 하고 싶어서인지 남편까지 같이 왔더군요. 야,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내가 네 장패를 모를 줄 아니? 환자 흉내를 내? 너 같은 걸 바로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거야.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화를 내니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했죠. 어머니, 제가 명절 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걸 왜 하기 싫다고 이런 엄청난 연극을 꾸며내겠어요. 정이 못 믿으시겠다면 저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라도 떼어다 보여드릴게요. 저 정말 다리 팔 부상에 독감까지 걸려있는 환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골프채까지 들고 오셔서 일을 안 한다고 나무라시다뇨. 제 손으로 밥도 떠먹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더 하시게 되면 선 넘게 되시는 거예요. 제발 진정하시고 그만하세요. 진정하라고? 며느리가 돼서 꾀병이나 부리면서 명절날 일을 피하는데 진정하라고? 너 정말 맛 좀 봐야겠구나. 내가 이 몽둥이로 그 깁스 한번 부숴봐야겠다.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게 사실이라면 설에 집에 안 오는 거 용서해주고, 만약 가짜 깁스라면 당장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 줄 알아라. 남편은 자기 엄마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는데 그걸 안 말리고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그래, 엄마. 부셔봐. 진짜면 꿀릴 거 없지. 진짜면 엄마가 용서도 해준다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잖아. 내가 뭘 했어? 책임은 네가 지는 거랬지?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저도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죠. 드디어 우리 아가씨처럼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뭐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깁스를 부숴서 결정하겠다고요? 당신들이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고 해. 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소리를 지른 것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겁을 해서 골프채를 피했죠. 하지만 양다리를 다 깁스를 한 상태였어요. 피한다고 피했지만 정말 깁스한 다리를 골프채에 크게 한 대 얻어맞고 말았답니다. 한 대 맞아보니 통증이 밀려왔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닥치는 대로 휘두르는 시어머니의 골프채를 피했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정말 저를 집요하게 쫓으면서 골프채를 휘두르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골프채를 간신히 피하던 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정신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시어머니가 그만 자기 발을 때리고 만 것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아주 멋진 헛스윙이었죠. 발가락 골절이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골절로 인한 고통에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전히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일어난 사고는 정말 대형 사고였답니다. 시어머니가 휘두르던 골프채가 옆에서 구경만 하던 남편의 뒤통수에 맞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아픈 것을 걱정하신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신 것은 쓰러져 있는 사위였어요. 그리고 분노와 고통이 섞인 비명을 지르면서도 저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시어머니도 직접 보시고 말았죠.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대든 것 말고 한 일이 뭐냐. 나 다친 것하고 우리 아들 쓰러진 거 다 네가 책임져.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다시 골프채를 휘두르려고 하자 우리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있는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제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며 고래고래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세요. 사돈한테 폭행당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른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부르셨죠. 시어머니도 골절상을 입었기에 일단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머리 뒤쪽의 중요 부위를 골프채로 맞았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답니다. 아마 이 상태라면 앞으로 12살 정도의 지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조사를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계속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수사 경찰이 저에게 언지를 주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서에까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벌였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기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조사 끝에 경찰은 시어머니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붙여 수사 결과를 검찰로 보냈어요.
특수폭행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정도를 넘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경찰관이 설명해 주더군요. 일반적인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는 것에 비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대요. 스마트폰까지도 단단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특수폭행이라고 한다니 골프채야 말하면 뭐하겠어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뉘우치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뉘우치는 기미만 역력해도 형을 많이 감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중하고 뉘우치는 기미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재판부는 시어머니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답니다. 재판 과정에 시누이도 증인으로 나와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어요. 여기에 더해 이제 12살의 지능을 가지게 된 남편이 법정에 불려나와 어눌한 말투로 증언을 하게 되었죠. 이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도 판단을 못하게 된 남편이었어요. 재판부는 지능 상태를 들어 남편의 진술을 증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참고사항으로 채택했죠. 우리 엄마, 벌 주세요. 큰 벌 주세요. 나 단단한 막대기로 때렸어요. 나 아파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싸고 돌던 남편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고 말았답니다.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남편이 12살의 지능으로 이혼 의사를 단독으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기에 재판으로 이혼해야 한다고 친정 부모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아 귀뜸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또 다른 재판이 열렸답니다. 이 재판에서도 우리 아가씨 시누이는 제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적절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당연히 재판에서 제가 승소했죠. 이제 완벽한 이혼 서류까지 갖추어졌고 저는 바로 이혼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젓하게 생각에 잠겼어요. 전 우주를 다 준데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제 아들을 잘 키울 일이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세상을 살면서 그저 사람한테 한번 치였다고 생각하고 지난 일을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가씨하고는 자주 연락을 한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친정하고 손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재판을 거치고 이런저런 일을 정리하는 동안 제 부상도 말끔히 나았죠. 오늘 아가씨하고 술 약속이 있답니다. 만나서 그저 소박하게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맺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